닥쳐, 이 미치광이야. 지금 감히 누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소름 끼치는 소리 집어치우고 더 이상 죄나 짓지 마. 아, 진짜 말 맞네. 나이 처먹었다고 대우해 주니까 내가 우스워? 언제까지 나불나불 사람 속 뒤집을 거야? 진짜 매운맛 한번 보고 싶어?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러지 말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죗값 받아. 그날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괴물이 되어버린 한 인간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오직 믿을 거라곤 저 자신뿐이었죠. 대체 저와 딸에게 어떤 무서운 재앙이 덮쳐왔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김영숙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니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보내던 그날도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점점 남편 없는 일상에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딸 수진이가 곁에 있어 큰 힘이 되었죠. 26살, 한창 자기 인생을 즐겨야 할 나이인데도 혼자 된 엄마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다정한 딸이었거든요. 그런 딸이 1년 전 수줍은 얼굴로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말을 꺼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너 언제 연애를 한 거니? 엄마는 전혀 몰랐는데. 거래처 대리님이라 알고 지낸 지는 꽤 됐는데 사귄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만나보지 그러니? 사실 아직 어린 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사회생활을 더하다 천천히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딸을 시집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남편을 보낸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딸까지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하지만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창호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인상도 좋네요. 과찬이세요, 장모님. 예비 사위는 딸보다 7살이나 많은 대기업 대리였어요. 하지만 동안이고 듬직해 보여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의가 참 바른 청년이더군요. 제 딸을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도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딸을 결혼시키게 됐죠. 한데 결혼을 준비하던 사위가 생각지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계신 장모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아유, 마음은 고맙지만 신혼은 둘이 보내야지. 나랑 있으면 정서방이 불편한 것도 많을 것 같고.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푸근한 부모님이 반겨주시는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때문에 세상에 둘뿐인 모녀가 헤어지면 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네.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이 잦아서 수진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내면 저도 안심이 돼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심 좋으면서도 쉽게 처가살이를 권할 수 없어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위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니 진심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안고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제가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문안 인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딸과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주말이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출장 갔다 돌아오면 꼭 뭐라도 사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천안 휴게소에 들렀거든요. 장모님이 호두과자 좋아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사왔어요. 참,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죠? 제가 연차 내고 모시고 갈게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저는 사위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썰렁하게 느껴지던 집안에 다시 활기가 돌고 저와 딸도 웃는 날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늘 바쁜 사위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출장이 정말 잦았어요. 장모님, 이번에도 3일 정도 부산에 다녀와야 해요. 그동안 수진이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자네가 힘들어서 어쩌나. 수진이는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게. 사위가 출장 가면 딸과 저는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드라마를 보고 요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행복하면서도 힘들게 일하는 사위가 안타까워 사고를 고아 먹이거나 한약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사위가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장모님밖에 없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이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네 덕분에 내가 요즘 사는 게 아주 신이 나. 자네 같은 사위를 만난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지. 그맘때 저는 딸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효녀 딸과 든든한 사위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라고 했던가요? 딸이 결혼하고 불과 6개월 만에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휘몰아칠 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는 사위는 늘 입버릇처럼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출장이 너무 잦지? 미안해. 대기업 특성상 프로젝트가 많아서. 아니야, 오빠. 정작 당사자인 오빠는 얼마나 힘들겠어? 난 엄마랑 둘이 지내는 거 익숙해서 괜찮아. 여자만 둘을 남겨두고 가려니까 매번 발길이 안 떨어진다.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연락해. 새벽에도 핸드폰 꼭 쥐고 잘 테니까. 그렇게 남겨질 딸과 저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딸과 사위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아침상을 차렸죠. 그런데 갑자기 딸이 달려나와 들뜬 표정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오빠가 또 나한테 감동을 주네? 딸이 내민 건 그림 같은 유럽의 풍경이 펼쳐진 책자였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물었죠. 아니, 그게 뭐니? 유럽 여행 팸플릿이에요. 오빠가 그동안 출장으로 계속 바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유럽 여행 가려고 어렵게 시간을 냈다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꼭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빠가 시간 내기 어려워서 짧게 일본만 다녀왔잖아요. 그게 내내 미안했나 봐요. 아유,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구나. 그래, 며칠이나 걸리는 건데? 열흘이요. 파리랑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도 들를 거예요. 엄마도 나중에 꼭 모시고 갈게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즐겁게 다녀와. 딸의 들뜬 모습을 보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이 난 수진이는 계속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도 찍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진짜 나폴리 피자도 먹어본다며 설레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선물 뭐 사다 드릴까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만 해. 근데 회사에는 휴가 냈니?
그럼요. 오빠가 바빠서 저는 연차 하나도 못 쓰고 있었잖아요. 회사 동료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후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 드디어 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새벽부터 부산을 떨며 옷을 고르고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떨린다며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큰 가방을 끌고 나온 사위와 나란히 서서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유럽 다녀오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모시고 갈게요. 죄송해요. 난 정말 괜찮다니까? 어렵게 시간 낸 거니까 즐겁게 다녀와. 수진이 잘 돌봐주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일에 지어 피곤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그런데 신발을 신는 딸의 모습을 보던 저에게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분명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은데 왜 그런지 제 가슴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소중한 딸을 멀리 떠나보내는 게 걱정돼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만 강조했죠. 수진아, 유럽에는 좀도둑도 많고 거친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알지? 꼭 조심해야 해. 도착하면 연락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열흘 금방 가요. 그리고 오빠랑 같이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 정서방 옆에 꼭 붙어 있어. 알겠지?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작 열흘 헤어지는 건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군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들어오니 갑자기 집이 텅 빈 것처럼 적막함이 몰려왔어요. 식탁에는 딸이 먹던 음식이 그대로 차려져 있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인데도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했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혼자 중얼거렸네요. 열흘은 금방 지나간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단 하루 만에 우리 가족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끼니 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딸의 말이 떠올라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넣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계를 보니 딸이 한창 비행기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 비행기 사고가 잇따른다는 기사를 본 뒤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 시간이 빨리 가겠다 싶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딸이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유럽에 도착했다고 전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른 양치질을 마치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네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행 비행기에 있어야 할 제 딸이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놀랄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꽃단장하고 나간 것과는 딴판으로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고 옷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딸의 표정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듯하면서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다가 간신히 물었죠. 수진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비행기는 어쩌고? 정서방은? 그러면서 사위가 오는지 내다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문고리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경기하듯 소리쳤네요. 안 돼. 엄마, 문 절대 열지 마세요.
누가 와도요. 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빨리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해요. 어서요. 저는 딸의 밑도 끝도 없는 고함에 놀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얼른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다시 문을 닫은 뒤 보조키까지 걸었어요. 그제야 딸은 조금 안심이 되는지 갑자기 현관 앞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왔어? 하지만 딸은 온몸을 떨며 울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아 진정시키며 재차 물었습니다. 정서방은 대체 어디 있어? 너 아예 비행기를 안 탄 거야?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를 속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정서방이 뭘 속였다는 거야? 저는 두서없는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딸이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가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했어. 딸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차근차근 설명해봐. 저는 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지만 컵을 받아든 딸의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억지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전에 공항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경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죠. 수진이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까 오빠가 갑자기 제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환전하러 간다면서요. 그래서 여권을 주고 화장실에 가려다 잠깐 못한 말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오빠가 누군가랑 심각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울먹거리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딸은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빠가 통화하면서 중국에 뭔가를 버리고 가면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 가자마자 일 처리 시작하면 금방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두고 오겠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일 처리는 휴가 때문에 밀린 회사 일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얘기를 더 들어보니 오빠는 제 여권을 일부러 달라고 한 거였어요. 중국에 버리고 가야 하는 게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딸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버벅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누구를 버려? 저요. 저를 중국에 버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사위가 왜 멀쩡한 자기 마누라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럽 간다고 신이 난 애를 왜 중국에? 그것도 여권까지 뺏고 버려. 그리고 그것만으로 정서방이 네 재산을 어떻게 빼돌린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딸이 갑자기 말을 더듬길래 애가 타서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뭐가 더 있었던 거야? 사실은 지난주에 오빠 친구 중 한 명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중요 서류를 다 털려서 고생했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옆 은행 대여금고에 결혼 예물이랑 자기 인감도장, 통장같이 중요한 걸 넣어놓겠다고 제 것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물건도 다 넣어두라고 줬죠. 뭐야? 어떤 걸 줬는데? 도장, 안 쓰는 신분증, 오피스텔이랑 상가 등기권리증 같은 거. 중요한 건 전부 다요. 오빠가 저 없는 틈에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려고 한 게 틀림없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위가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돌아온 거야? 정서방한테 여권도 뺏긴 거 아니었어? 오빠가 제 여권을 챙겼으니 상황을 봐서 저를 떼어내고 혼자 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쳐서 오빠가 한눈 파는 사이에 다시 가방에서 여권을 빼내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죠. 그랬더니 환전하러 간다면서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설마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고 1시간 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뭐라고 했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었어? 하지만 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안하다고.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한국에 간다고. 곧 데리러 갈 테니 거기서 얌전히 기다리라고요. 뭐야? 정서방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문자 보고 저도 모든 걸 포기하고 급하게 취소된 표 알아봐서 바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혹시나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여권이 없어진 걸 알고 오빠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자 저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제 딸을 일부러 중국에 버리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걸 믿어야 할까? 제발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솔직히 제 딸은 어린 나이에 비해 가진 게 많은 아이였어요. 남편이 떠나며 상속해준 재산이 꽤 많았거든요. 함께 살던 아파트는 저에게 남겼지만 강남 오피스텔과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딸에게 상속했죠. 바로 그 재산을 넘봤다는 얘기 같은데 평소 사위가 보여준 성실함을 믿어왔던 터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어리 빠져 아무 말도 못하다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당장 금고에 있다는 네 물건부터 찾아야지. 정서방이 오피스텔이랑 상가를 언제 팔아버릴지도 모르잖아. 위치가 좋아서 매물만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네가 다 줬다고 했잖아. 사실은 인감도장 대신 그냥 막도장을 줬거든요. 저는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럼 너도 정서방을 못 믿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정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인감도장이랑 다른 도장을 헷갈리는 바람에. 뭐라고? 사실 얼마 전에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 변경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쓰던 인감도장이 서랍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빠한테 도장을 줄 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전에 쓰던 인감도장을 준 거예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그럼 이건 오히려 다행이네? 일단 부동산 처분할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대리거래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오빠, 아니 그 인간이 그게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걸 안 순간 무슨 짓을 벌일지 너무 겁나요. 아마 당장 여기로 찾아올 거예요. 수진이는 공포에 떠느라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나 믿었던 사위가 딸을 상대로 사기치려고 계획까지 세웠다니. 세상에 믿을 인간이 아무리 없어도 가족까지 못 믿는 세상이라는 게 허무하고 원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금고에 있는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고 수진이 여권도 없어졌다는 걸 알면 사위가 반드시 집으로 찾아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우선 딸부터 안심시키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소용없어요. 그 통화를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 증거도 안 되잖아요. 저를 버리려고 한 것도 그냥 혼자 착각한 거라고 둘러대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서류 가져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 걱정해서 금고에 넣어둔 거라고 하면 될 테니까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렇겠구나. 그럼 일단 집에만 있자. 문은 절대 열지 않을게. 비밀번호는 아빠랑 내가 처음 만날 날로 바꿔서 정서방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씻고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딸을 방으로 데려가 쉬도록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중국 공항에서의 신경전으로 수진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저는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 어린 딸이 결혼을 원할 때 물론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사위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젊은이 같았거든요. 거기다 제 딸을 목숨처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사위의 그런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닫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네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다른 건 몰라도 여권이 없어진 건 금방 알았을 것 같은데 계속 조용하니 그 고요함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한데 그런 생각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화면을 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장모님,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벨이 울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래도 수진이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유럽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없어져서 제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수진이 여기 온 거 맞죠? 그래도 여전히 답이 없자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해지더군요. 장모님, 혹시 수진이가 뭐 이상한 소리 했어요? 그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더니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마치 도어록을 부숴버리기라도 할 기세였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만둬. 수진이는 지금 자고 있어. 자네가 수진이를 중국에 버리려고 했다는 거 다 들었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짓을 처음부터 이러려고 내 딸한테 접근했나? 장모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왜 수진이를 중국에 두고 와요? 다 수진이 혼자 오해한 거라니까요. 수진이를 꼭 만나야 해요. 왜? 우리 딸한테 또 뭘 빼내려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거야. 제 단호한 말에 사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장모님도 수진이 말만 듣고 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하거든요. 자꾸 헛것을 보고 망상에 빠진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좀 해서 다시 오죠. 그때까지 수진이 좀 진정시켜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멀쩡한 내 딸을 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황당하고 무서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사위가 인터폰을 노려보더니 돌아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사위의 뒷모습을 보고 그제야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고민했어요. 일단 당장 하루는 넘어갔지만 사위는 딸의 인감도장을 빼내기 위해 곧 다시 나타날 게 분명했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집안에 갇혀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무슨 수를 쓰든 사위가 하려는 짓을 막고 제 딸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경에 처한 우리 모녀를 구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을 품으면서요.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이 생전 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이자
정년을 1년 남겨둔 베테랑 형사였어요. 저는 뜬금없이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딸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체면이나 염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남편이 딸에게 남겨준 유산을 지키고 딸을 비열한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드디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형수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행히 강 형사님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강 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날도 더운데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세요? 그럼요. 저는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그런데 형사님, 제가 긴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네? 부탁이라니요? 저한테요? 네, 사실은 제 딸이 저는 그렇게 전화기에 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딸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망할 사위가 딸을 꼬드겨 버리려 한지까지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형수님,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오죽 답답하고 무서우면 형사님한테 연락했겠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도와야죠. 일단 제가 잠시 후에 갈 테니 그때까지 조심하고 계세요. 그 인간이 다시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잠든 딸을 보러 갔습니다. 한데 늘 밝기만 하던 딸이 무서운 꿈을 꾸는지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아무래도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흔들어 깨워 안아줬어요. 그리고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수진아, 괜찮아. 이따 강 형사님이 와주시기로 했어. 네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던 강 형사님 기억하지? 그러자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님이 와주시기로 했다는 말에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드는지 악몽을 꿀 때보다는 많이 진정된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또 요란스럽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화들짝 놀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형사님이 벌써 올 리가 없는데 혹시 또? 또요? 그럼 내가 잠든 사이에 그 인간이 여기 왔었단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너무 무서워. 간신히 진정시켰던 딸이 다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린 포위된 거야. 이 집에 갇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던지 아니면 가진 걸 전부 뺏기던지. 괜찮아,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이 방에 가만히 있어. 저 인간은 절대 이 집에 못 들어와. 알지? 하지만 신경질적으로 울려대는 벨소리에 딸의 눈동자는 점점 공포로 얼룩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인터폰을 들었어요. 역시나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린 사위가 서 있더군요. 여긴 또 왜 온 거야? 수진이는 지금 놀라서 휴식이 필요해.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그만 가. 장모님, 제가 수진이를 꼭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고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저 수진이 남편이에요. 저는 뻔뻔한 그 말의 발끈에 소리쳤습니다. 남편? 터진 입이라고 감히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들었어. 이 뻔뻔한 인간아. 장모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그건 다 수진이 혼자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웃기지 마. 수진이가 준 도장이 인감 도장이 아닌 걸 알고 도장 빼내려고 온 거잖아. 저에게 전곡을 찔려서 그런지 사위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불안에 떨던 딸이 밖으로 나와 인터폰에 뜬 사위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듯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죠. 그만큼 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할게요. 사위는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딸에게 먼저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사위에게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장모님, 요즘 수진이가 정말 이상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설마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수진이는 지금 치료가 필요해요. 사위의 말을 들은 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엄마, 저 미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말 믿는 거죠? 당연하지. 엄마는 저 악마 같은 인간이 하는 말 절대 믿지 않아.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순간 인터폰을 통해 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사위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해결하게 놔두셔야죠. 도대체 다 큰딸 일에 언제까지 나서실 거예요? 목소리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지난 처가살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늘 저에게 깍듯하고 유쾌하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신경질적이고 못되먹은 말투였네요. 장모님, 제가 왜 제 아내를 못 만나야 해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부부 일에 참견하시냐고요? 그러더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또다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좋아요. 정,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좋은 말로 할 때 마음 바꾸세요. 제가 딱 30분 드릴 테니 문 열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30분 후에는 딸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였어요.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었죠. 물론 저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연한 척 행동하려 했죠.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다시 인터폰이 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집 앞에 찾아온 것은 사위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얼굴의 동행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다 그중 한 남자가 건네는 인사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의 보호자가 입원을 요청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몹쓸 망나니 사위가 기어코 정신병원 직원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장모님, 수진이를 위한 일이니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더군요. 환자분이 망상 증세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편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았죠.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안 돼요. 우리 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상이라고요. 나도 김수진 보호자입니다. 내가 절대 입원 같은 거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은 수진이를 치료해 주려는 거예요. 장모님의 고집으로 수진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 좋으시겠어요? 당장 내 마누라 내놓으시라고요. 닥쳐, 이 미치광이야. 지금 감히 누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소름 끼치는 소리 집어치우고 더 이상 죄나 짓지 마. 그런데 그 순간 가식 떨기도 지쳤다는 듯이 갑자기 사위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말 맞네. 나이 처먹었다고 대우해 주니까 내가 우스워?
언제까지 나불나불 사람 속 뒤집을 거야? 진짜 매운맛 한번 보고 싶어?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러지 말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죗값 받아. 웃기는 소리. 당신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멍청한 딸년이랑 같이 입원시키는 수가 있어. 정신 오락가락하는 인간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는 거야? 네가 정말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사위는 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저까지도 해코지할 셈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죠. 어쩌다가 딸과 제가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되었는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밖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두드리는 것 같았죠. 김수진 씨, 나와주세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 안심하고 나오세요. 하지만 딸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만 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이대로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거야? 아니, 끌려가긴 왜 끌려가?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소란이야? 아, 저희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수진 씨 보호자분이 입원을 요청하셔서. 그래? 내가 경찰이니 신분증 보여줘봐. 입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서류도 다 확인해 보자고. 그러자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강 형사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형수님, 저예요. 강 형사. 그 말에 제가 손을 벌벌 떨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강 형사님이 든든하게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듯 소리쳤습니다. 일단 다들 돌아가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잘 알지 않나요? 전문의의 진단도 필요하고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당신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보아하니 저 남자한테 푼돈 좀 얻어쓰고 협조하는 것 같은데 그 푼돈 때문에 인생에 빨간 줄 생길 수도 있다고요. 강 형사님의 단호한 말에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사위도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나더군요. 감사합니다. 강 형사님. 아닙니다, 형수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정창호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채무 관계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며칠 후 강 형사님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사위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정창호 그 인간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도박판을 다 쫓아다니면서 월급 받는 걸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한테 빌린 돈도 어마어마해요. 전부 합쳐서 빚이 무려 3억이 넘더라고요. 3억이요? 아니, 3천도 아니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한낱 직장인이 도박으로 진 빚이 3억이라니. 네. 그동안 매번 출장 간다고 했던 게 전국 도박판이라는 도박판은 다 쫓아다니느라 그런 거였어요. 회사에는 병가나 연차를 내고 도박판을 전전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처가살이도 자처했을 거예요. 모은 돈이 있어야 신혼집을 얻는데 빚만 잔뜩 있으니. 평소 사위의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좋아했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창호가 처음부터 수진이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창호 주변인을 만나보니 결혼 전 정창호가 거래처 직원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다면서 꼭 그 여자를 잡아서 결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나 봐요. 그 유산만 팔면 빚도 다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고요. 수진이가 유산 받은 얘기가 어딘가에서 새어나간 모양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이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딸을 대하던 그 따뜻한 모습, 저를 향해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모습,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강 형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해 사채업자 쪽을 좀 더 캐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요. 수진이는 저한테도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퇴직하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있는 힘껏 이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쭉 돕겠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만에 드디어 강 형사님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찾아왔어요. 형수님, 추가적인 사실이 몇 개 더 밝혀졌어요. 정창호가 사채를 빌린 업자 중에 독사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정창호한테 범죄 수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디어도 줬다는 자백을 받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장기를 팔 건지 가족을 배신할 건지 고르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재산을 어떻게 가로채면 되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주고 정창호가 스스로 돈을 구해오게 부추긴 거죠. 범죄는 정창호가 저지르고 자기는 돈만 받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낄낄거렸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 제가 압박을 좀 가했더니 슬슬 실토하더라고요. 자기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 별 수 없었다면서요. 녹음도 했으니 증거는 충분해요. 강 형사님이 들려준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창호가 돈 갚을 길이 없다고 하길래 나는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개털이어도 마누라는 장인한테 받은 유산이 꽤 있다고. 그래서 그냥 슬쩍 그랬어요. 마누라 해외에 버리고 오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요. 그 사이에 서류 위조해서 재산 처분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서류 위조하는 방법도 알려줬나? 그렇죠. 반은 협박이고 반은 농담이었는데 정창호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인간도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 봐요. 빚이 뭐 우리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나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강 형사님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딸의 중요 서류를 넣어뒀다던 대여금고를 열어보다 이미 위조해 놓은 위임장까지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인감도장만 있었다면 벌써 오피스텔과 상가는 진즉에 팔아버리고도 남았을 거라고 했죠.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형수님, 드디어 정창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인 걸 알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불법 도박판을 기웃거린 모양이에요. 불법 도박,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그리고 횡령까지. 죄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횡령이라니요? 조사해보니 그동안 도박에 눈이 멀어 회사 돈에도 야금야금 손을 대고 있었어요. 결국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죠. 아니, 그렇게 갈 때까지 간 인간이었다니. 사람 정말 겉만 보고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경찰 노릇했어도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인 것 같네요. 강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수진이도 이제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뭘요? 형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가까웠는데요. 그리고 경찰로서 할 일을 한 거고요. 그렇게 말하며 화통하게 웃는 강 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딸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위는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보기 좋던 얼굴은 온통 수염이 뒤덮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도 거칠하고 수척했어요. 며칠은 못 잔 사람처럼 눈도 충혈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를 본 사위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도박빚에 쫓기다 보니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것만은 맹세해요. 뭐야? 어디서 똥개가 짖나? 왜 이렇게 개소리가 나? 제가 사위 쪽으로 눈도 돌리지 않고 중얼거리자 이번에는 딸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죠. 수진아, 용서해줘. 부탁이야.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법원에 탄원서 좀 내줘. 내가 이번에 처벌만 안 받고 무사하면
정말 너랑 장모님 위해서 평생을 충성할게. 하지만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니었죠.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서도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순간만 넘어가 보려는 모습에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 깨끗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얼마 후 열린 재판에서 사위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복역하게 됐네요.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딸은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뻤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군요. 한때는 듬직한 제 사위였고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기가 막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며 저와 딸은 강 형사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딸이 이런 말을 꺼냈죠. 엄마, 제가 너무 바보 같죠? 그런 사람이 접근한 이유도 못 알아차리고 그저 좋아서 난리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해요. 아니야,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잖아. 엄마도 세상에 둘도 없을 사위인 줄 알고 좋아했어. 근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게 인간 말종인 거지. 그러니 이 사회에서 격리된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멍청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도 다 손가락질할 것만 같고. 그렇지 않아. 수진아, 우리 과거는 잊자. 중요한 건 네가 무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시간과 건강한 몸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남들이 잠깐 뭐라고 하는 건 금방 지나갈 거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얼마가는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진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는 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당연히 상대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 이혼은 순식간에 진행됐고 딸은 드디어 사위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수진이가 무심코 여행사 앞에 멈춰서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는 정말 유럽으로 여행 가요. 제 이혼 기념 여행이요. 그래, 우리 둘이 행복한 새 출발을 기념하자. 그렇게 저와 딸은 여행길에 올라 일주일 동안 파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함에 감탄하고 센 강변을 걸으며 수다를 떨었죠. 매일 꿈 같은 하루하루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펠탑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높이 솟은 철탑을 올려다보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엄마랑 행복한 이 순간을 오래도록 남겨야죠. 우리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엄마, 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중국 공항에서 오빠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된 것도 인감 도장이 헷갈려서 다른 도장을 준 것도 사소한 일 같지만 어쩌면 하늘에서 아빠가 저를 지켜주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남편이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또 강 형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더욱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의 사랑이 저희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아픈 상처는 잊고 힘내서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안심하시도록 이제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가 보자. 더는 외롭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야. 네, 엄마. 저도 이제 강해질 거예요. 다시는 남한테 휘둘리고 속지 않을 거예요. 저와 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며 에펠탑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파리에 있지 못할 노을이 우리 모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그렇게 멋진 여행의 추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평온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했고 저도 여전히 집안일하며 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새로 들어간 회사에 금방 적응해 승진도 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고 순수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죠.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제 딸이 과거의 힘든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뿐인 외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참 살갑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 짧게 살다 가려고 더 착하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버린 뒤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애가 보통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 뒷바라지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은 누구를 닮았는지 어린 시절부터 영특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들어가고부터 반에서 1등, 전교에서는 3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은 치과 의사였어요.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저는 꼭 치과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게? 뭐 하긴요. 엄마 드시고 싶은 거 가격 안 보고 마음껏 사드릴 거예요. 저는 돈 생각 안 하고 뭐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 같거든요. 그때가 아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같네요. 아이의 꿈이 치과 의사가 된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출부로 일하러 다니는 집이 치과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너른 마당에서 가끔 지인들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그럴 때면 인심 좋은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줌마, 오늘 아들도 불러요. 영진이라고 했던가? 아주 똘똘해 보이던데 와서 고기 좀 먹고 가라고 해요. 네? 아유, 아닙니다. 손님들 오시는데. 뭐 어때요? 사람들 불러서 맛있는 거 먹이는 게 우리 부부 낙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줌마 고생도 아들만 크면 끝이겠어요. 애가 얼마나 똘똘한지 뭐가 돼도 되겠더라니까. 얼른 전화해봐요. 저는 손살에 치며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기어코 아들을 불러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이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양손 가득 과일을 싸서 들려보내셨네요. 그러면 치과 의사 남편분도 그 곁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품이 좋으니 주변 사람들의 칭송도 자자했죠. 그때부터 아마 아들의 마음속에 치과 의사가 부와 명예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갖춘 멋진 부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네요. 아들은 그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아들을 위해 없는 살림에도 학원 보내주고 코피 쏟지 말라고 한약도 지어 먹이며 있는 힘껏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아들은 덜컥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남편을 보낼 때 다음으로 많이 운 것 같네요. 하지만 물론 그때와는 다른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어요. 그러다 개원한 선배의 치과에서 월급 받으며 경험을 쌓아갔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물었네요. 영진아, 너 요즘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뭐 걱정 있니? 네. 사실은 선배가 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치과를 인수할 생각이 없는지 묻더라고요. 저 때문에 오는 환자도 많으니 맡아서 해보면 좋을 거라고요. 뭐? 그거 아주 좋은 기회 아니니? 물론 개원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죠. 새로 기계 들이고 사람 뽑고 인테리어 하고 그런 비용 생각하면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예요. 거기다 기존 환자도 확보돼 있고. 그래,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그런 것 같다. 근데 왜 고민하는 거야?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인수했는데 신규 환자가 안 늘면 아들은 말하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먼저 필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얼마나 부족한 거니? 많지는 않지만 어미가 조금이라도 보태마. 엄마가요. 에이, 아니에요.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다 커서 엄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죠. 그 돈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 선배도 너를 잘 봐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그러지 말고 일단 인수하겠다고 해. 정 마음에 걸리면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니? 제 말에 아들이 갈등하는 눈치길래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병원 인수해서 돈 잘 버는 게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는 거라는 건 알지? 너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얼른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지. 결국 고민하던 아들은 결심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럼 열심히 해서 얼른 엄마 돈 먼저 갚아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래서 어렵게 모은 1억이라는 거금을 아들 병원 인수 비용으로 보태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개원이로서의 삶을 시작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 그래도 타고나길 성실한 아이가 휴일과 야간 진료까지 마다하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치과에만 매달렸네요. 그런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손님이 날이 갈수록 늘어 아들의 병원은 예약 잡기도 어려운 인기 많은 치과가 되었습니다. 과잉 진료하지 않고 양심껏 일한다는 소문이 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병원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아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도 보면 아시겠지만 착하고 마음도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본 모습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한낮에 폐지 줍는 할머니 수레를 밀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그래? 정말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마음 씀씀이가 고운 아이인가 보네? 우리 아들이 오죽 잘 골랐겠니? 엄마도 기대가 된다. 네, 아마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하는 애니? 전공은 뭐래? 한데 그런 제 물음에 아들이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하지만 답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대학은 못 나왔어요. 원래 백화점에서 일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하도 갑질을 해서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해요. 뭐라고? 저는 아들의 말에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학벌이나 집안을 깐깐하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아들이 치과 의사이니 그래도 상대가 어느 정도는 엇비슷한 사람이기를 바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배경에 솔직히 실망감이 밀려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제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의외라는 건 저도 알지만 윤정이 정말 좋은 애예요. 저는 엄마가 사람 볼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남들처럼 학벌이랑 집안 따지고 그러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라고 뭐 내세울 집안이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랑 엇비슷하게 공부는 했어야 말도 잘 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란 마음을 다스리며 가능한 좋은 말로 돌려가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학벌이나 직업은 달라도 통하는 거 많아요. 병원에 계신 아버지 뒷바라지하는 것도 대단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간 것 빼고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애예요. 그래? 그럼 일단 집으로 데려와라.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댐댐이는 괜찮은 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들을 그렇게 편견 없는 사람으로 키운 건 저였으니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고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아들이 말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일단 겉모습부터가 그랬습니다.
아들은 여자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사느라 대학에 갈 여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막상 저를 만나러 온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힘든 형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검소한 모습일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진한 화장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말투나 행동은 아들이 말한 것처럼 조심성 있어 보이긴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윤정입니다. 그래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제가 가끔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런, 혼자 외롭고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오빠가. 아니, 영진 씨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탐탁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영진 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결혼하면 어머니한테도 영진 씨한테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바라보는데 남편 보내고 힘들게 살던 예전이 떠올라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저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던 부잣집 사모님의 얼굴도 떠올랐죠. 그런 도움을 받고 감사했던 마음을 기억하기에 저도 차마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을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목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됐네요. 하지만 이날의 선택이 제 일생일대의 실수로 기억되리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생각보다 쉽게 결혼을 허락했다고 생각했는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저는 엄마도 한눈에 윤정이가 괜찮은 애라는 걸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잘 살면서 효도할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한데 그런 아들의 말이 무색하게 며느리는 결혼 허락을 받은 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을 가장 처음 눈치챈 건 신혼집을 마련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은 한참 치과가 바빠 주로 저와 며느리가 신혼집을 보러 다녔는데 아들의 치과가 있는 마포 근처는 전셋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와 저녁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 근처로는 집을 얻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내일부터는 조금 멀더라도 더 저렴한 지역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영진 씨 쉬는 날도 없이 거의 매일 출근하는데 그런 구석진 곳에서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순간 따지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안쓰럽긴 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 걸 어쩌겠니? 너도 아버지 간병하느라 모은 돈이 없다고 하고 영진이도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여유가 없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그동안 아들 하나 있는 거 장가 보낼 준비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혹시 치과 의사니까 남들처럼 빵빵한 처가 만나서 몸만 보낼 생각이셨던 거예요? 뭐? 아니, 난 그런 생각한 적 없다. 나도 아들 하나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았고 그나마 있던 돈도 영진이 개원하는데 보태줘서 그래. 들어보니까 영진 씨가 보건소 근무할 때부터 모은 돈이랑 대출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태주셔야 얼마나 보태주셨겠어요? 괜히 생색만 내시는 거지. 저는 뾰족하게 나오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안이 벙벙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친 아들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매일 이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속상해 죽겠어. 에이, 뭘.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면 고맙지. 근데 엄마, 오늘 집 보러 다니신 건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 중이었다. 그래요. 안 그래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녀야 하는 건데 윤정이 혼자 알아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엄마까지 힘드시게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도 죄송해서 혼났어.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그러게 굳이 비싼 마포만 고집하지 말고 내일은 다른 쪽도 알아보기로 해요. 저는 정말 어디든 상관없거든요. 제가 신혼집 마련에 도움도 못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간병하면서 생활비 감당하다 보니 빈털털이네요. 정말 면목 없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갑자기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갔습니다. 마치 제가 비싼 마포만 고집하면서 신혼집 마련에 돈 보태지 않는 며느리를 타박하기라도 한 듯 연신 저에게 미안한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그런 예비 며느리를 감싸고 나섰습니다. 에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윤정 씨 힘들었던 거 다 아는데 새삼스럽게. 그리고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가 구하는 건데 왜 윤정 씨가 미안해? 미안하면 내가 미안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대출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가 꼭 윤정 씨 소원이라고 하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게. 약속해. 며느리는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그런 마누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뼈 빠지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두 아이 사이가 좋다고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등골 빠지는 것도 모르고 여자 먹여 살릴 생각에 정신없는 아들을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런 남자를 만난 것도 며느리의 복이려니 하고 넘어가려 한 저를 다시 한번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발품을 팔아 고생한 끝에 운 좋게 병원 가까이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고 살림을 장만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느리 사정이 빤하니 혼수 역시 아들이 준비하겠다고 나서더니 저에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구랑 가전도 장만해야 하는데 엄마가 친정엄마 대신 같이 좀 다녀주실 수 있죠? 제가 같이 가야 하는데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요. 아파트도 어렵게 찾아주셨는데 죄송해요. 너희 살림인데 당연히 내가 같이 골라줘야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아들이 준 카드를 들고 며느리와 신혼살림까지 장만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며느리는 뭐든 좋은 물건만 사고 싶어 했어요.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냉장고와 TV도 가장 큰 걸로 사려고 하고 온갖 가전이란 가전은 다 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얘 집도 좁은데 이 많은 게 다 들어갈 자리가 있겠니? 18평에 방도 2개뿐인데.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는데 요즘 신혼살림에 식기세척기랑 건조기, 로봇 청소기는 필수예요. 그리고 집이 좁은 게 제 탓이에요. 남들은 치과 의사한테 시집가면 당장 팔자라도 펴는 줄 알 텐데. 겨우 18평에 들어가면서 살림도 제 마음대로 못 사서 간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어디 계속 그렇게 살겠니? 조금 기다렸다가 대출 다 갚고 집 먼저 넓히고 나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된다는 말이지. 어느 세월에요? 근데 어차피 이 카드도 다 영진 씨 건데 왜 어머니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다니는 게 속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기껏 생각해서 같이 다녀주는 제가 민망할 만큼 짜증을 부렸습니다. 힘들게 뒷바라지한 아들, 치과 의사 만들어 장가 보내면서도 정작 저는 며느리에게 양말 한쪽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몇 날 며칠 둘이 만나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저에게 음료수 한 잔조차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사는 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늘 조심했는데 이런 상황은 아랑곳 없이 며느리의 적반하장은 도를 지나치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날은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집 보러 다닐 때부터 나랑 다니는 게 영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라도 가구는 혼자 보러 가겠니? 나도 힘들게 온종일 끌려다니면서 좋은 소리 한마디 못 들으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고작 그 한마디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라는 아이가 시어미 앞에서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길래 저도 불편한 속 조금 티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제 뾰족한 말 한마디를 들은 며느리는 그 후로 계속 입을 내밀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기막힌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엄마답지 않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저는 세상 다른 부모들은 다 그래도 엄마는 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윤정이한테 돈 때문에 상처를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말에 깜짝 놀라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질문을 되묻기만 했습니다. 뭐? 상처를 줘? 내가? 그것도 돈 때문에? 그럼 아니에요. 엄마가 집 보러 다닐 때부터 다른 의사들은 열쇠 3개 받고 장가 가는데 윤정이는 한 푼도 못 보탠다고 은근히 눈치 주셨다면서요. 누가 그러니? 윤정이 걔가 그래? 말로는 괜찮다는데 착한 애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 저도 알아요. 이번에 백화점에서도 최소한 필요한 가전도 못 사게 하셨다면서요. 가뜩이나 결혼 비용도 다 제가 부담한다고 기죽어 있는 애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복수라도 하려는 건지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상처받은 척 아들 앞에서 눈물 바람을 한 것 같더라고요. 멀쩡한 저를 속물 덩어리로 만든 예비 며느리도 괘씸하고 한쪽 말만 듣고 어미한테 따지듯이 연락한 아들에게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려 노력하며 대답했죠. 너는 어미를 그렇게 몰라? 아무렴 내가 곧 식구 될 애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봐? 엄마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도 윤정이가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상처받죠. 그럼 집도 좁은데 백화점에서 파는 가전을 종류별로 다 사려고 드는 게 맞는 거냐? 머리에 이고 살 거야? 아무튼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윤정이 마음 약하고 여린 거. 글쎄다. 나는 걔 어디가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여리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만. 엄마, 이왕에 결혼 허락하셨으면 예쁘게 좀 봐주세요. 윤정이는 어떻게든 엄마 눈에 들고 싶어서 안쓰러운 만큼 노력한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어미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애가 그렇게 되바라지게 할 말을 다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황당한 생각만 들었네요. 사실 저도 자식이 비슷한 처지의 짝을 만나서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고 남들 같은 결혼하길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좋다니까, 그렇게 착하다고 하니까 눈 질끈 감고 허락한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때까지 며느리가 보여준 행태는 아들이 도대체 왜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토록 칭찬하는 며느리의 착한 성품이 어떤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결혼을 깨라고 전화기에 대고 윽박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여자에게 눈이 멀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거기다 대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며느리가 늘어놓은 거짓말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성큼 다가오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들을 불러 이런 말을 꺼냈죠. 영진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희는 여러모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처음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정말 실망스럽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윤정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설마 했었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윤정이 무시하고 결혼 관두라고 괴롭히신다고 해도 설마 아닐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냥 결혼 앞둔 윤정이가 예민해서 단순한 잔소리를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그렇게 달랬는데 뭐?
내가 매일 전화를 해? 난 그런 적 없다. 지난번에 가정 고르려고 만난 이후로 걔랑 제대로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어. 엄마,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셔도 이제 늦었어요. 청첩장도 다 돌리고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관두라는 게 말이나 돼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두는 게 맞다.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이 결혼 절대 후회 안 해요. 그동안 고생한 윤정이 이제 제가 꽃길만 걷게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발 마음 돌리고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정붙이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저는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음을 절감하며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식에 참석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 아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고 싶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물었더니 상태가 안 좋아 결혼식에 참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가를 통틀어 어른이라고는 저 혼자만 참석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음이 씁쓸했지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한 며느리를 보니 좀 측은한 마음도 들었네요. 그래서 비록 어쩔 수 없이 며느리로 맡게 된 아이지만 어떻게든 제 자식처럼 품고 가보자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일이야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외아들이 결혼하고 저는 하나뿐인 며느리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시작된 문제에 비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때는 아들이 결혼하고 석 달 남짓 지난 후였습니다. 결혼 전 약간의 마찰을 빚었던 모자 사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와도 그때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조용한 날들이 지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게 결혼하기 전에는 집과 혼수 문제로 자주 부딪히던 며느리였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얼굴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고부 사이에는 현명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맘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드디어 엄마 빚 갚아드릴 수 있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럼 벌써 은행 대출을 다 갚은 거니? 아직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치과 수익이 많이 올라서요. 이번 달부터 엄마가 병원 인수할 때 빌려주신 돈에 매달 용돈 100만 원까지 보태서 한꺼번에 보내드릴게요. 뭐? 아니,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줘? 나는 됐으니 이제 너희 집이나 신경 쓰거라. 엄마, 제가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잊으셨어요? 저 엄마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사드리고 싶어서 이 악물고 공부한 거예요. 제가 직접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뭐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아셨죠? 아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요. 그달 말부터 아들은 정말 꼬박꼬박 저에게 빌린 돈 일부와 용돈을 함께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차마 아들이 주말도 없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흥청망청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고민하다 용돈을 고스란히 모아 나중에 태어날 손주의 대학 공부에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한데 아들에게 용돈을 받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뜬금없이 며느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혼 후에 거의 단둘이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의외였죠. 저는 혹시나 고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싶어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아닐까 잠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그런 제 기대를 산산조각내 버리고 말았네요. 어머니, 그이한테 도대체 얼마를 받아 챙기시는 거예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받아 챙기다니? 다 알고 전화했는데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아, 영진이가 매달 보내주는 돈 말하는 거니? 그건 다 용돈이 아니라 내가 병원 개원할 때 빌려준 돈을 나눠서 갚겠다고 보내는 거다. 기가 막혀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할 거예요? 설사 영진 씨가 돈을 갚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게 부모 아니냐고요. 어떻게 아들이 쉬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며느리는 아무래도 아들이 저에게 매달 돈을 보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워낙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들이 이런 문제까지 마누라에게 알려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가 원해서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알아서 주는 돈까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싶지는 않더군요. 안 그래도 결혼 후에 며느리가 제대로 치과의사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말이 많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도 못 가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던 며느리는 이제 명품으로 도배하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거기다 정작 치과의사 당사자인 아들은 쉼없이 일만 하느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골프까지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결혼 한 번으로 인생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처럼 아들이 온종일 치과에서 환자 치료해 번 돈은 전부 며느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용돈을 보내는 것 때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성질을 부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남편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안쓰러운 줄 아는 애가 그러고 다니는 거냐? 제가 뭘요? 너 아주 신수가 훤해졌다고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더구나. 지난번에 영진이 사촌 결혼식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갔다면서? 그게 어때서요?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가 영진 씨의 체면을 좌우하는 거라고요. 마누라가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 얼굴이 뭐가 돼요? 오냐, 그래. 네가 치과의사 마누라면 나는 치과의사 어미다. 마누라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고 어미는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내 아들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니? 그러니 나도 잘난 아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잘 먹고 잘 꾸미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도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도발에 저도 모르게 이죽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는지 잠시 조용히 있더니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 그만 보내라고 하세요. 이제 겨우 치과 자리 잡았는데 그렇게 아무데나 물 쓰듯이 써제끼면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이사 가요? 저희더러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계속 살란 말이냐고요. 뭐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명령하는 거냐?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제 말 무시했다가 또 아들이랑 서먹해지지 말고. 명심하세요. 아셨죠? 며느리는 마치 협박이라도 하는 듯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로 저는 잠시나마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네요. 제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돈을 받으면 며느리는 또 어떤 수를 쓰든 아들 앞에서 저를 못돼 먹은 시어머니로 둔갑시킬 게 틀림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민하는 사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며느리가 먼저 움직였더군요.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안타까운 얼굴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그 사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거 다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면서도 착하게 산 게 안쓰럽잖아요. 혹시 또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하니? 엄마가 주제에 안 맞게 꾸미고 다닌다고. 그래봐야 고졸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건 두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거든요. 아시죠? 아들은 이제 화내는 대신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제발 저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 열쇠를 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런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네요. 아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걸 이용해
저를 아예 아들과 척이 지게 만들고 싶은 눈치였어요. 그래야 저에게 아들이 번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쯤 되니 저는 며느리가 제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는지 자신의 호강을 위해 일하는 머슴으로 생각하는지 헷갈리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 저의 67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해 이렇게 말했네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은 외식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예약해놨어요. 갈비는 무슨? 이제 나이 먹으니 생일이라고 뭐 특별할 것도 없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따가 6시까지 예전에 한 번 갔던 그 갈비집으로 오세요. 우리 병원 앞에 있는 거 아시죠? 너 바쁘지 않겠니? 괜찮아요.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예약 안 받았죠. 사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해야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영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버느라 여념이 없는 아들이 큰맘 먹고 시간을 비운 것 같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이 예약했다던 갈비집으로 향했어요. 늦지 않으려고 서두른 탓에 예약 시간보다 10분을 먼저 도착했더군요. 잠시 주위 사람들이 어떤 걸 먹는지 지켜보고 있자니 아들 내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자리에 앉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영진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니?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은 중년에 일부러 돈 주고 살 뺀다던데 이대로 잘 유지하면 좋죠 뭐. 그래도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끼니라도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잘 챙겨줘요. 네, 어머니. 제가 영양 다 계산해서 살찌지 않는 걸로 식단 잘 짜서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혼자 계시니 항상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입맛 없으셔도 꼭 삼시세끼 잘 챙겨 드셔야 해요. 며느리는 또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밥 먹기도 전인데 벌써 체한 기분이 들어 영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며 말하더군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는 절대 싫다고 하셔서 따로 준비 안 했지만 선물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이번에는 좋은 코트 하나 꼭 사 입으세요. 아셨죠? 아유, 뭘 이런 걸 줘. 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힘들긴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현찰로 드리면 분명히 안 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니까 꼭 좋은 걸로 사 입으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아들이 웃으며 상품권 봉투를 내밀자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사나워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번 돈이 1원 한 푼이라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걸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네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요즘 좋은 코트 많이 나왔더라고요. 혼자 고르시기 힘들 것 같으면 제가 같이 가서 골라드릴게요. 전 어머니랑 쇼핑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웃는데 그 얼굴에 찬물이라도 한 사발 끼얹고 싶은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시킨 갈비가 나오고 한없이 불편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네요. 그러다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불판에 올릴 때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아들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죠? 대학 은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여기서 멀지 않은 대학병원이라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먹고 들어가마. 죄송해요, 엄마. 생신인데. 아유, 이렇게 밥 먹었으면 됐지. 근데 안 그래도 피곤한데 상갓집에서 아침까지 있어야 하는 거니? 상황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 자기야.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어. 문단속 잘하고. 알았어요. 잘 다녀와요.
그러고는 아들이 허둥대며 고깃집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은 저와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잠시 앉아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다가와 자연스럽게 며느리 옆에 놓고 갔습니다. 아마 아들이 급하게 나가며 미처 계산을 못하고 간 모양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며 계산서를 제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왜 내 앞에 놔? 오늘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계산은 어머니가 하실 거죠? 뭐? 아니, 밥은 너희가 사준다고 한 거 아니었니? 난 그렇게 듣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계산을 미루려 하자 저도 그날따라 없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뭐요? 아니, 오늘 상품권 단단히 챙기고 매달 영진 씨한테 용돈까지 받으면서 이 돈을 왜 나한테 내라는 거야? 어이가 없네. 네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시어미한테 찬밥 한 덩이 대접한 적이 있니? 오늘은 내가 며느리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 보자. 얼씨구, 이제 하다 며느리한테 삥까지 뜯으려고요? 빙이라니? 시어미 생일에 밥 한 번 사라는 게 그런 소리 들을 일이냐? 당연하죠. 그 거지 근성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바뀌질 않네? 밥 한 번 얻어먹고 피똥 싸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너 시어미 앞에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영진이가 알면 어떨 것 같니?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 내 말이라면 콩을 파치라고 해도 고지 듣는 거 몰라요? 어차피 네가 쓰는 카드, 현금 다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아들이 번 돈으로 생일에 밥 한 번을 못 얻어먹니? 매달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 생일에는 밥까지 사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아들한테 손을 벌려요? 변변한 아파트 하나 못 사준 주제에. 그러는 너는 맨몸으로 시집와 내 아들 등골 빼면서 사는 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냐? 뭐야? 맨몸? 지금 누굴 거지 취급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때였어요. 잔뜩 흥분한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로 몸을 굽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피하려 했지만 젊은 사람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주춤하는 사이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가 잡힌 저는 기함하며 소리쳤네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어미 머리채를 잡은 거야? 그래, 잡았다. 시어미가 시어미 같아야 대접을 해주지. 어디서 내 남편 돈을 노리고 수작질이야? 집 하나 못 사준 주제에 창피한 것도 미안한 것도 모르지. 당신한테는 10원도 아까워. 저는 두피가 벗겨지는 고통을 맛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악스러운 며느리의 손에 잡힌 머리가 아프기도 했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며느리의 폭력과 멸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에 딱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벼락같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바로 눈앞에 아들이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재등장에 며느리는 기겁하며 제 머리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았다기보다 아들을 보고 놀라서 손에 힘이 빠졌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아들은 놀라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윤정이,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엄마한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했지만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자기 마누라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짓을? 원래 이런 여자였던 거야? 내가 그동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 엄마를 서운하게 한 거냐고. 아니야, 영진 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먼저 내 뺨을 치셔서. 웃기지 마. 대체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아는 거야? 솔직히 간호사들이 수근거리는 거 다 듣고도 설마 했었어. 네가 병원에 나와서 간호사들이 혹시 나한테 추파라도 던질까 봐 단속한답시고 무시하고 모멸감 준다는 거 다 들었다고. 그래도 난 아닐 거라고.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카 밀어주던 그게 진짜 네 모습이라고 믿고 싶었어. 근데 아니었던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네 모습인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아들을 처음 본 며느리는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네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는 본체만체하며 사색이 된 저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숨쉬기 힘들어해서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날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안정을 취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조금 놀랐을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곁에 선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영진아, 너 어떻게 된 거니? 거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사실은 바로 장례식장에 가려다 옷차림이 마음에 걸려서 집에 들렀다 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를 받고 바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전화? 네. 아까 그 갈비집에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그 난리를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처음 봤을 때 윤정이는 정말 천사 같았는데 어떻게 엄마 머리를.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정신 나간 여자 말만 믿고 엄마를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데 장사가 있겠니?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구나. 사실 나도 오늘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당장 이혼할게요. 뭐? 이혼? 당연하죠.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여자랑 같이 살아요? 그런 여자한테서 제 자식을 낳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지만 아들은 굳은 결심을 했는지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영진 씨, 안에 있지?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건 그냥 사고야. 아까 내가 너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제발 오해 좀 풀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하지만 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노인 폭행범이 집에까지 따라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 목격자도 다수 있어요. 합의할 생각 전혀 없으니 당장 잡아가 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잠시 후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가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지만 아들은 내다보지도 않더군요. 영진 씨, 정말 이럴 거야? 어떻게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과 충격도 너무나 커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았네요. 그 뒤로 며느리와 이혼한 아들은 다시 일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절대 합의해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며느리와 더 길게 엮이는 일일 것 같아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얼른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끌려간 며느리의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동안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던 며느리의 아버지는 사실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친모와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아버지가 새로 만난 여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신고당하고 이혼한 겁니다.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며느리도 성질이 포악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다닐 때부터 쭉 그런 성향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때려서 정학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근무했던 백화점에서도 상사가 괴롭힌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상사를 폭행하고 그만둔 거였다네요.
그런 며느리의 실체를 뒤늦게라도 알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아들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버텼네요. 그래도 저에게 행한 폭력적 행동과 막말 등에 의한 유책 사유가 분명해 결국엔 이혼당하게 됐죠. 그리고 저와 아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편의점으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로 위자료를 벌기 위해 아등바등한다고 합니다. 한데 예전 며느리가 일하던 편의점 주인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만나던 날의 비밀을 듣게 됐어요. 며느리는 그때 아들네 집과 건너편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가는 아들을 보며 혼자 마음을 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 연극을 했던 겁니다. 일부러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부탁해 아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선행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들이 보기 좋게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갔던 거고요. 이 사건으로 아들과 저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디 이런 쓰디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욱 견고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빌며 아들에게 다시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